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자인 세미나 제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주대학교의 고경래 교수입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현대 디자인의 다양한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디자인인데요. 큰 제목을 현대 디자인의 구분으로 했습니다. 현대 디자인을 구분한다면 결과물의 기능에 따라서 분류해 볼 수도 있고 결과물의 존재 양태에 따라서 분류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과물의 기능에 따라서 분류해 본다면 환경 디자인,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또 세부적인 디자인 영역이 있습니다만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고요.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 많이 익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과물의 존재 양태에 따라서 분류해 본다면 평면 디자인, 준입체 디자인, 입체 디자인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준입체 디자인은 준평면 디자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 강의에서 첫 번째 결과물의 기능에 따른 분류 여기에 따라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환경 디자인은 1960년대 이래로 지구촌에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환경 디자인은 자연 생태계의 질서를 잘 유지하면서 동시에 인간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경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환경 디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엑스테리어 디자인, 즉 뜻 그대로 바깥쪽, 즉 건물의 바깥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도시계획, 건축, 조경, 정원, 공원, 광장, 도로 등 주로 건물이 바깥쪽에 있는 것들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인, 그것은 건물의 내부를 디자인하는 것인데요. 실내 계획, 가구, 디스플레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림은 엑스테리어 디자인, 즉 건물의 외부 환경, 인간들이 사는 외부 환경에 대한 디자인의 예시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화면은 비행기 내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살고 있는 집이나 학교나 그런 건물들 외에도 비행기나 선박이나 자동차 같은 운송수단의 내부도 인테리어 디자인의 범위에 속하겠습니다. 환경 디자인은 모든 디자인 분야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서 시각 디자인과 제품 디자인의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여러 요소들과 환경과의 조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환경 디자인에서는 제품 디자인이든 시각 디자인이든 종합적인 견지에서 각 디자인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조화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어느 전락에 다리를 세운 것인데요. 주변 시골 경관과 또 다리의 조형적인 형태가 위화감을 주지 않는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의 환경 디자인의 예라고 하겠습니다. 환경 디자인의 가장 거대한 영역으로서 도시계획을 들 수 있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가, 건축가, 토목기사, 행정관 등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국토계획과 같이 거대한 규모의 프로젝트에서부터
농촌의 농지정리와 계획, 신도시나 아파트단지, 주택단지와 같은 지역계획을 다루는 분야가 도시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도시는 인간에 의해서 창조되고 발전되고 쇠퇴하는 순환과정을 가진다면 오늘날 독립된 직업으로서의 도시계획가는 거리와 거리시설물의 기능성, 편리성, 심미적 측면 뿐만 아니라 경제성, 경고성, 안전성, 호환성, 안락함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환경면에서 생산의 장에서 생활의 장으로 사고를 전환하면서 도시를 쾌적한 사회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태리의 어느 마을인데요. 마치 도시 계획에 의해서 그 당시에도 그런 계획에 의해서 졸락이 구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네, 국토계획, 도로계획 등도 디자인의 영역으로서 거대한 규모의 디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건축 디자인은 인간이 살기 위한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시대 정신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대 정신에 부응하여서 양식의 변화는 있었지만은 쓰임새 있고 아름다운 환경을 구축하려는 가장 포괄적인 조형예술이라고 하겠습니다. 건축은 공간과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물은 골격과 피부 그리고 순환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골격은 버팀대, 지부, 토대 등이 해당하고요. 피부에는 벽, 바닥, 창문 등이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환계는 냉난방, 조명, 송수로, 전기 배선 등이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즉 인간의 몸처럼 골격, 피부, 순환계가 건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구성되어서 각각의 특수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 디자인에서는 배려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현대 건축은 모더니즘 시대의 국제적 양식에 대한 반발로서 조소적 형태나 새로운 재료와 구조의 형태를 구축하는 복고적인 경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국제적 양식에 대응하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디자인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환경에 대한 인식과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려는 지금의 오늘날의 건축은 전반적인 디자인의 경향과 같은 맥락을 가지면서 발전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건축 디자인에 있어서 외관에 관한 모델링을 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환경 디자인 중에서 환경 조형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경 조형물은 도시의 외적인 환경이나 실내 공간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한 조형물이라고 하겠습니다. 환경 조형물의 역사적 기원은 초자연에 대한 숭배와 영원 불멸의 영생을 갈망하는 인간의 마음에서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나무나 돌에 각인한 상징적이며 기념비적인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조형물들은 생활 주변에서 산재한 많은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자연스럽게 환경과 물리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조형물과 같이 인공적으로 대중을 위한 공공장소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현대 환경조형물의 기원은 1937년 파리 만국 박람회를 위해서 1936년부터 프랑스 정부가 공공주문에 의해서 계획한 대형 건축물의 거대한 장식에서 유래합니다. 1929년 경제공황으로 예술과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으로
건축물의 총 설비비 1%를 조형 예술 부분에 투자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프랑스의 교육부와 함께 문화성을 중심으로 하는 이 1% 작업은 1949년 교육부 장관인 델보가 학교 건축비 가운데 최소한 1% 이상을 환경조형 작업에 사용하라는 법령에 조인한 것으로서 정부의 대표, 건축가, 예술가 등이 공동 연구하고 작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 환경조형물은 순수한 미술과 디자인 장르를 초월하여 정부의 주도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오늘날 프랑스 디자인에서 환경조형물의 가장 큰 고객은 정부라고 하겠으며 대부분 대규모의 공공건물의 작업은 정부가 주문한 것입니다. 정부에 의한 공공주문 작업의 대표적인 것으로 퐁피두 대통령 정권 하에 계획된 퐁피두 센터라든지 미테랑 대통령 정부 기간에 완성된 루브르 박물관의 피라미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건축비의 1%를 예술에 투자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도 시행 중이며 특히 환경 미술적인 요소가 매우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환경 조형물은 도시 공간을 아름답게 조성한다는 측면과 더불어 예술가에게 직접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환경 조형물은 건물의 내부나 외부에 설치됩니다. 환경 조형에서 가장 중요한 조형적인 측면은 조형물이 위치할 공간과 작품과의 조화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건축물의 환경 조형물은 완성된 건물에 예술작품을 덧붙이는 방식의 장식적인 방법에서 벗어나서 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예술가들이 공동으로 작업하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환경 조형물은 야외 조각이나 공공 조각, 환경 조각, 환경 장식 미술로 이해되어 온 경향이 많았으나 단순한 도시 미화 차원을 넘어서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의미와 도시민의 감성적인 욕구를 받아들이는 연구가 필요한 단계에 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형 건물의 내부에 설치된 평면회화 작품입니다. 내부에 설치된 환경 조형물이라고 하겠습니다. 환경 디자인의 또 다른 예로서 슈퍼그래픽을 들 수 있겠습니다. 슈퍼그래픽은 1960년대 후반부터 유행했던 운동으로서 건물의 벽면, 건축물의 외벽 전체에 그림을 그려서 도시의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슈퍼그래픽은 1920년대에서 30년대 사이에 멕시코나 미국의 벽화운동에서 그 역사적인 유래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한 예로서 리옹시의 도시 속의 미술관이라고 하는 작품은 리옹 8구 지역의 역사를 담은 벽화 미술의 시행이라고 하겠으며 결과적으로 이것이 지역민들에게 자부심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 디자인의 세부 영역 중의 하나로 실내 디자인을 들 수 있겠습니다. 도시를 디자인하는 것보다 훨씬 세부적인 영역을 다루는 실내 디자인은 인간의 기본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건축에서 외장 건물이 완성된 후에 내장을 디자인하는 것이라고 하는 과거의 어떤 개념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과거의 실내 디자인은 건축물의 천장, 벽, 내부 등을 재료나 재질로서 마무리 짓고 전등, 가구 등을 배치하는 실내 장식적인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실내를 설계하고 공간을 배치하는 전체적인 실내 이미지 연출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아름다우면서도 실용적인 면적을 확보하고 최대한 편리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그 공간에서 정신적, 육체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실내 디자인의 영역은 건축의 실내뿐만 아니라 선박, 자동차, 기차, 여객기와 같은 운송기기의 내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넓게는 건축과 연관이 있고 부분적으로는 우리의 일상적인 환경의 세부적인 구성 요소인 가구, 집기, 천, 벽지 등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실내 디자인의 목적은 기능적이면서도 심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창출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에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시각 디자이너가 공동으로 실내 디자인의 제작에 참여하게 됩니다. 환경 디자인의 영역 중에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요. 이것은 영어의 펼치다, 과시하다, 진열하다, 제시하다 등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순한 전시, 진열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 그 의미가 확대되어서 발전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물건을 공간에 배치하고 구성하고 연출하여 사람의 시선을 유도하는 강력한 이미지 전달을 하는 표현 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상업 공간을 디스플레이하는 특징은 상품의 가치를 표현하는 기술적인 연출이라고 하겠으며 고객의 시선 각도, 색상과 조명 효과, 소도구와의 조화, 관련 상품의 보조적 역할, 인근 점포와의 차별화 등을 고려해서 전체가 주는 총체적인 이미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는 내용물로서의 목적물, 즉 상품이 있으며 사람, 즉 고객이 있으며 공간, 즉 디스플레이될 장소가 있으며 시각 전달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기로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디스플레이는 궁극적인 목적에 따라 상업적인 디스플레이와 비상업적인 디스플레이로 나눌 수 있으며 제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인 디스플레이는 진열장 디스플레이, 전시장 디스플레이, 스탠드 디스플레이 즉 POP 등이 포함되며 비상업적인 디스플레이는 공공성을 띠고 있으며 이것은 일반 대중의 교육, 계몽을 위한 교육적 디스플레이와 기념식 또는 퍼레이드 등 선전을 목적으로 하는 디스플레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각 전달 수단, 즉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의 하나인 디스플레이는 사람, 물체, 환경을 상호 연결시키며 환경 디자인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제품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품 디자인은 크게 공예적인 성격과 산업 디자인적인 성격으로 나눌 수 있으며 공예가 일반적으로 오랜 역사성을 가진다면 산업 디자인은 산업혁명 이후 기계화에 의한 대량 생산이 용이해지면서 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디자인은 기술 개발 및 축적과도 같은 기능과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그 기능에 따라 국민의 심리 내지는 생활 양식까지도 바꾸는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예와 산업 디자인의 특징들이 때로는 서로 대립되기도 하지만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공예의 형식이 주로 디자인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보완적이며 교차하는 공예와 디자인의 특징적인 성격을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두 시기로 나누어서 상호 비교하면서 고찰해 보겠습니다. 공예의 개념과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예는 일반적으로 실용성을 근원으로 하며 미는 쓰임새의 결과로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그 주장입니다. 즉 실용성과 아름다움이 결합된 것이 공예라고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와 함께 변천하고 발전하고 있는 공예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용품입니다. 민예운동의 창시자로서 공예 이론을 정립한 일본의 야나기 무네요시는 공예의 본질이 쓰임새에 있다고 보고 공예의 미나 성격도 모두 쓰임과 결부될 때 비로소 올바른 존재가 된다고 하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쓰임새에 충실한
민중의 생활공예의 미와 성격이야말로 참다운 공예의 모습이라고 하며, 그는 귀족적이며 미술적인 공예보다도 민중의 공예에 가까운 것일수록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사용되어 각 민족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공예품은 전통적으로 천연 재료를 바탕으로 사람의 솜씨와 지혜를 담아놓은 수공예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쓰임새와 동시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공예는 오늘날 디자인의 개념과 함께 사용되기도 하는데, 단순한 손재주뿐만 아니라 훌륭한 기술로 물건을 잘 만드는 행위 그 자체와 아울러 그 결과물인 공예품 모두를 가리켜 넓은 의미의 공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예는 다양하고 폭넓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공예에서는 사용 목적과 기능에 따라 정확한 재질의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는 전통이나 시대성에 입각하여 재료를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수작업에서는 손이나 도구와 함께 정서, 마음, 육체가 공동작업을 하는 것으로 잘 만드는 기술이나 기교 등이 공예의 두드러진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공예는 단순한 생활 도구뿐만 아니라 미적 가치를 지닌 조형물로서 사람의 창의나 예지를 거쳐 만들어진 생활 조형물입니다. 생활 속의 쓰임새를 떠난다면 더 이상 공예가 아니며 예술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공예는 전승공예, 공예 디자인, 예술 공예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전승공예, 즉 전통공예는 전통을 유지하고 계승하는 분야로서 일품 생산적인 성격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통공예는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수공업을 지칭하며 공업화 이전의 정근대적인 단계에서 모든 산업들은 이러한 수공의 단계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통공예라는 용어는 흔히 민속공예라는 말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민속공예와 전통공예는 근대산업의 기계제품과는 상반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공예에서 가장 생명력이 있으며 또 공예의 바탕을 이루는 민속공예는 오랜 세월 동안 필요에 의해서 생긴 물품이며 많은 사람들의 손끝과 지혜로 다듬어진 조형물입니다. 실용의 바탕을 둔 기본적인 구조와 기능에 충실하고 대중적 성격의 실용성을 띠며 이루어진 온갖 공예의 형태를 통칭해서 일반적으로 민속공예 영역에 포함시킵니다. 전통공예는 반드시 민간에서 이루어진 것에 국한되지 않고 특수계층을 위한 귀족공예와 특별한 용도를 위하여 집단에서 제작되어 온 것까지를 광범위하게 포용하고 있습니다. 전통공예는 이러한 전승되어 온 기술을 유지 발전시키는 성격이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전승공예의 특징상 제작 과정에서 개인의 장인정신이 가장 중요시되는 반면, 오늘날의 많은 공예 디자인이나 오브제 공예에는 공예 디자이너나 공예작가 본인이 전 제작 과정에 반드시 개입할 필요는 없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기술이 요구되는 전통 공예품에는 개인보다는 공동의 작업 과정이 필요하므로 공동작업에 의한 전승 공예품의 경우 각 장인들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강화도의 하문석, 충무의 낮은 칠기 등과 함께 대표적인 전통 공예의 하나인 한국의 조각보자기는 물건을 포장하는 생활용품으로 폐쇄된 전통사회에서 여성들이 건전한 여가 활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각보의 세련된 면 분할이 보여주는 구성미와 배색 효과에서는 한국인의 탁월한 미래적인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패치워크라는 명칭으로 여성들 사이에 많이 행해지는 생활 속의 예술로서 오늘날은 섬유예술의 영역으로 변모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품 디자인 중 공예 디자인의 영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예의 민주화라고 할 수 있는 산업화 과정을 거쳐서 생산되어 기능성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산업 공예 분야는
근대 산업의 발전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제작을 하면서 동시에 디자이너를 겸한 공예가를 디자이너 크래프트맨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디자이너 크래프트맨은 자신의 공예품을 창작함과 동시에 대량 생산을 위한 디자인의 원형 제작자로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공예는 현대의 기계 문명과 전통적인 수공업의 전통을 동시에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북구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즉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의 금속, 유리, 가구, 도자기 공예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통적인 수공예를 산업과 연관시킨 가장 바람직한 현대 공예의 한 경향인 공예 디자인은 공예 창작품 계획에서 제작까지 전 과정을 다루며 수가공과 기계 가공의 조화에 의해서 작품을 구현하는 인간적인 감성의 표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공예 디자인의 작품의 예라고 하겠습니다. 즉,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실용성과 신미성을 겸비한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 공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과 인습 그리고 실용성에서 탈피하여 작가 자신의 정서와 예술 세계를 표현하는 일품적인 오브제 공예 분야가 바로 예술 공예라고 하겠습니다. 포스트 모던 구조 하에서 현대 공예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술로서의 공예로서 전통적인 개념의 공예 장르를 해체시키게 됩니다. 예술 공예는 장식이나 아름다움의 표현에 의한 작가의 자기 목적적인 경향이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술 공예의 전반적인 경향은 예술로서의 공예에 가까우며 전 세계적으로 예술과 공예 디자인의 이분법적인 영역의 구분이 해체된 작가의 자유로운 감성을 표현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더니즘의 구조하의 일상적인 쓰임새라는 형식을 가장 많이 타파한 영역이 바로 오늘날의 예술 공예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술 공예적인 작품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 예술 공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의 수많은 유명한 예술 공예품들은 우리에게 친밀감과 서정성을 발산하는 오브제로서 최고의 부가가치를 부여하는 문화상품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현대의 공예 예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천은 프리미티비즘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적 감성을 표현하는 문화 영역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고부가가치 제품들, 즉 패션, 가구 등 사치품 등의 오브제 공예적인 특성에 따른 문화적 가치가 산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현대 공예에 대한 연구는 산업이나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공예품이 아니라 문화적 해석력을 바탕에 둔 공예의 이해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공예의 특징은 전통 공예와 현대 공예라고 하는 서로 융화되기 어려운 영역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현대 공예를 한다는 작가들과 옛것을 추종하는 전통적인 수공기능자들, 즉 장인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대학의 공예교육도 공예 디자인과 예술 공예 위주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통 공예와 현대 공예가 공존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통이 세대적 전수에 힘을 기울이며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창조정신의 특징을 위해서는 민족문화의 전승발전 및 전통의 현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현대공예는 수공품의 장인정신과 가치관의 소중함을 직시하고 우리 전통 공예에 깃들어 있는
자연미와 소박미를 현대적인 시각에서 새롭게 창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정도 실용성이 겸비된 예술공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의 공예는 그 표현상의 특징에 따라 전통공예, 공예 디자인, 미술공예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통공예는 흔히 전승공예로 이야기되어지며 민속공예, 귀족공예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미술공예는 예술로서의 공예라고 일컬어지며 오브제 공예로 이야기되어집니다. 전통공예가 전통적인 기술을 유지하고 계승한다면 공예 디자인은 산업혁명 이후 기계에 의한 산업화 과정을 거쳐서 생산되는 것으로서 일품 생산적인 수공예의 방식에서 벗어나 공예의 양산을 추구하여 공예의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예 디자인의 이러한 구조는 20세기 모던 디자인의 제품 디자인의 개념과 가장 유사하며 공예와 디자인이 가장 많은 공통점을 가진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술공예는 현대의 몇몇 작가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공예의 또 다른 경향으로서 전통적인 공예의 장인적인 기술이나 실용성에서 거의 탈피하여 작가의 조형의식에 입각한 예술세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일명 미술공예 또는 공예의 오브제화라고 불려진다고 했습니다. 공예라는 이름으로 표현한 작품이지만 현대예술의 표현 경향의 하나인 오브제의 미술과 가장 일맥상통하는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예는 아이디어에 따른 형태의 구상, 재료, 기술, 기술적 특수성 등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물건을 만드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공예의 도구적 가치의 실용성과 생산성을 산업 디자인이 대체함으로써 자연의 공예가는 순수 미술적 경향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현대 공예가 그 근본적인 실용성을 버리고 예술가로서의 입지를 구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하게 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기결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공예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류할 수 있겠으나 학과의 전공을 구분할 때나 공예품 경진대의 수상 분야를 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재료의 특성에 따른 분류 방법을 사용합니다. 즉 섬유공예, 염색, 직조, 텍스타일, 섬유조형 등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자공예, 금속공예, 목공예, 유리공예, 칠보공예 등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업디자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디자인은 산업사회의 모든 제품 생산 활동과 관계되는 영역으로 제품 생산을 통한 인간 환경의 전 영역에 걸친 구조적, 기능적 조형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은 우리말로 산업 디자인 또는 공업 디자인으로 번역되어 사용되며 각종 생활용품 및 기계 제품을 디자인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현대 산업사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디자인, IT 관련 디자인은 소비자의 생활 수준 및 취향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 디자인에는 제품의 기능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사용자의 패션이나 취향, 시대적 감각, 유행 등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현대의 산업 디자이너들은 인간공학과 감성공학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소비자의 보편적인 감성, 체형, 생활 습관 등을 정량화하여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디자인에는 일상생활용품, 레저 스포츠 및 오락용품, 도시 및 농어촌 공공환경시설물, 심신장애자 및 노약자를 위한 각종 설비품, 공동생활 주거환경시설, 수송기기, 산업기기, 정밀기기, 정보, 전자기기, 의류 디자인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수송기기 중에 하나인 자전거와
오토바이입니다. 시각 디자인에 있어서 시각 매체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거의 60% 정도의 정보를 시각을 통하여 얻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각 정보는 우리의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각 디자인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일러스트레이션, 포장, 광고, 기업 CIP, 컴퓨터 그래픽 등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시각 매체의 공통된 특징은 모두 대중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시각 커뮤니케이션은 의미 전달 기능과 함께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시각적인 디자인은 메시지를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시각 디자인은 디자인을 통해서 얻는 정신적 만족과 기능에서 얻는 물질적 만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디자인에서 미와 기능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라고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주변 환경의 시각적인 요소에 따라 변할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국제공항의 사인보드와 같은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각 디자인은 2차원의 그래픽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3, 4차원의 제품, 환경 디자인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 디자인은 인간이 만들게 됩니다. 생산된 디자인 제품은 자연 및 인간과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과 자연, 인간과 제품, 제품과 자연은 상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양한 시각 디자인은 광의의 의미로 그래픽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광고와 그래픽 디자인, 컴퓨터와 멀티미디어 디자인, 편집 디자인, 기업 CIP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픽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디자인은 원래 인쇄를 목적으로 하는 그림으로 사용되었으나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 및 예술 개념의 다양성과 함께 순수회화와 사진 등을 위한 그래픽 디자인과 예술과의 구분을 이루는 벽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픽 디자인의 범주는 다양하고 넓은 의미로 인간의 시각적인 표현을 모두 그래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 디자인의 시원인 픽토그래프는 그림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서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의 원시 시대에는 사람의 생각이나 의미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데 이러한 픽토그래프가 사용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문자가 없던 시대에는 즉 그림이 글자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림은 인간이 시각 커뮤니케이션으로 사용한 최초의 전달 매체였습니다. 이러한 그림으로 이루어진 시각적 이미지를 픽토그래프라고 하며 픽토그래프는 시각적 명시성과 정확한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함축적인 의미를 추상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픽토그래프는 인간 최초의 동굴벽화인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벽화라든지 북스페인은 알타미라 동굴벽화, 한국의 울진 방구대 안각화 등에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밀턴 글레이즈의 I love 뉴욕에서 하트마크는 문자보다도 더 강한 시각적 명시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메일 주소의 @마크는 한국에서는 골뱅이, 중국에서는 작은 쥐, 덴마크에서는 코끼리코, 프랑스에는 달팽이, 스웨덴에서는 계피빵 등으로 불리우고 있는 것도 시각적 명시성이 가장 먼저 의미 전달의 바탕을 이루는 그 예라고 하겠습니다. 세계를 여행할 때 언어를 잘 모르고도 공항이나 교통 표지판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도 픽토그래프의 만국 공통어적인 성격 때문입니다. 일상의 공공장소에서 픽토그래프는 문자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필름에서 수동 카메라의 빛 조리개 조절 장치를
문자로 표현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큰 시각적 명시성으로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픽토그래프는 공공장소의 표시물이나 제품의 사용 지침 외에도 기업의 이미지를 알리는 심벌 마크로 사용하기도 됩니다. 기업의 특성을 사실적 추상적으로 나타내는 픽토그래프를 통해 기업과 고객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현대의 픽토그래프를 제작할 때 유념해야 될 부분은 세계적 문화의 보편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픽토그래프는 드로잉의 바탕을 두고 하나의 시각 언어로서 우리에게 훨씬 더 명료한 기억을 상기시킵니다. 어떤 사물을 관찰하거나 또는 모색하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결과인 드로잉은 전통적으로 본 것이나 기억나는 것 또는 상상한 것의 표시나 어떤 것을 위한 습작이나 또는 드로잉 그 자체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드로잉은 시각적 개념을 빨리 표현하는 기초수단이 됩니다. 픽토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드로잉에 의한 형체의 표현이지만 이러한 표현과 함께 색채의 표현에서도 보편성의 색채 심리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처럼 픽토그래프는 문자 언어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감각 언어라고 하겠습니다. 픽토그래프는 만국 공통어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픽토그래프와 함께 문자를 통해 지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타이포그래피는 문자로서 신속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타이포그래피는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면서 예술적 감각을 디자인해서 나타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물을 관찰하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은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림상의 이미지는 거의 정신적 과정의 유기적 확장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물을 보고 느끼며 지각하고 인지하는 과정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본다는 것은 동시에 사고하는 것입니다. 그림은 분명 내적 심상에 초점을 맞출 뿐만 아니라 그 발전된 한계를 커버해 주기도 합니다.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사람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만큼 또렷하게 기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림으로 표현된 시각 언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언어보다 훨씬 더 명료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절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시각적으로 좀 더 명료하게 전달해주는 타이포그래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고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은 하루도 광고를 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광고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광고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 삶의 일부로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의 광고는 포스터나 신문 광고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만 현대의 광고는 멀티미디어의 결합과 함께 그 표현 양식이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게 되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문화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고는 인간과 제품을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광고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인간과 제품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광고는 필수적인 것으로 광고는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해주며 제품과 소비자의 관계를 새롭게 창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광고는 생산을 더욱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 간의 기술 경쟁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소비자는 광고를 통해서 제품에 대한 호감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광고는 현대인의 사고와 사회를 재조명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옵니다. 광고의 스타일은 시대 및 국가에 따라 또는 제품의 성격이나 소비자의 취향에 맞춰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타일은 일반 대중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 및 사고의 발전과 함께 변화합니다. 광고의 컨셉은 제품의 성격과 소비자의 심리, 취향 및 유행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크게 이미지 컨셉과 제품 컨셉으로 분류됩니다. 이미지 컨셉은 제품을 통해 소비자의 내면 세계에서 갈구하는 욕망을 시각을 통해 만족시키면서 그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품 컨셉은 제품의 성능과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설명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제품 컨셉은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과학적인 입증에 초점을 맞춥니다. 제품의 특성과 사용의 편리성, 차별화된 기능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합니다. 광고 디자인의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 그 아이디어에 맞는 사진을 찍고 또 거기에 이미지를 합성해서 달력이라든지 전단지 같은 광고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 그래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은 컴퓨터라고 하는 표현 매체를 사용해서 화상을 처리한 정지 화면과 움직이는 그림들의 총칭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컴퓨터 그래픽에 의한 동영상은 필름에 의한 영상이 아니고 전자기기에 의해서 산출되는 영상입니다. 이러한 컴퓨터 그래픽이 부각되게 된 배경은 가치의 중심이 이동한 것에 기인합니다. 즉, 산업혁명에 이은 정보혁명의 시대가 이러한 컴퓨터 그래픽의 발전을 부추겨 왔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공업 생산에 의한 제품에 구체적인 가치가 부여되었던 반면 정보혁명 이후에는 정보라고 하는 추상적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미디어의 눈부실 발전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는 컴퓨터, 통신, 전자산업이 통합되면서 본격적인 멀티미디어의 구현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컴퓨터를 이용한 그래픽으로 책 표지를 디자인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19세기 사진술의 발명이 기존의 손으로 그린 사실적인 이미지를 대체했다고 한다면 디지털 이미지는 사진의 뒤를 이은 시각 전달 매체라고 하겠습니다. 정보혁명의 대명사인 멀티미디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다양한 미디어, 즉 다중매체라는 의미로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넓다고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멀티미디어는 종래의 단일 미디어에서 행해져 왔던 정지화상과 동화상을 병행해서 도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멀티미디어의 범위는 문자, 기호, 음악, 정지화상, 동화상 등을 표현하는 컴퓨터와 이러한 정보를 저장하고 재생하는 대용량 매체, CD-ROM 같은 거죠. 그리고 저장된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고받는 월드와이드 웹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디지털 기술에 의해 통합된 멀티미디어는 컴퓨터, 통신, 방송, 영화, 출판, 전자산업 등의 새로운 산업 분야로 진출이 기대됩니다. 기존의 매스미디어가 송신자의 의견만 전달하고 수신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는 일방 전달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었다면 멀티미디어는 문자, 그래픽, 음성, 애니메이션 등을 융합하여 송신자와 수신자가 간격을 좁혀서 쌍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미디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편집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디자인은 책, 신문 또는 잡지에 필요한 디자인을 이야기합니다. 현대의 편집 디자인은 웹 디자인, 특히 전자출판, 일렉트로닉 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본은 문자와 그림의 시각적 명시성과 신미성을 고려하는 본래의 업무가 발전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편집 디자인은 잡지나 책의 특성을 잘 살려서 디자인함으로써 다른 잡지나 다른 책들과는 차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령 기업의 사본은 그 기업의 특성과 이미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디자인해야 하며 예술 전문 잡지라든가 의학 잡지 또는 과학 잡지들 역시 각각의 특성과 성격에 따라 용도에 따라 다르게 디자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편집 디자인의 추세는 읽는 정보에서 보고 느끼는 정보로 변해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각 디자인의 영역 중 기업 CI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IP란
Corporate Identity 프로그램의 약자로서 기업의 이미지에 대한 통합적 관리 계획을 뜻합니다. 그 주요 목적은 기업의 이미지를 일관성 있게 통합 운영 관리하는 것입니다. CIP는 크게 MI, Mind Identity와 BI, Behavior Identity, VI, Visual Identity로 구분됩니다. 특히 VI는 기업의 시각 디자인적인 요소로서 고객이나 소비자에게 직접 보여주는 것으로서 기업을 시각적으로 인지하고 기억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VI에서는 기업이 소비자에게 오랫동안 좋은 이미지로 기억될 수 있도록 심벌 마크나 로고 타입 등의 시각 아이덴티티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기업 시각 아이덴티티는 심벌 마크, 로고 타입, 시그너처, 기업의 고유 색상 등 기본 시스템과 서식류, 유니폼, 사인물 또는 판촉용 인쇄물과 같은 응용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VI 품목들은 전문적인 시각 디자이너가 매뉴얼로 제작하여 담당자에게 일관성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심벌 마크는 기업을 상징하고 기업의 이념 및 특성을 시각 언어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즉각적으로 손쉽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각 전달 매체입니다. 가내공업이 성행했던 거의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인 심벌 마크는 상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디자인되었습니다. 목수는 대패 또는 재단사는 가위와 줄자, 말발굽 수성공은 말굽과 집게 등을 상징으로서 사용해 왔습니다. 이처럼 사실적으로 묘사하던 심벌 마크는 19세기의 산업혁명으로 국가 간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그 형태와 양상이 바뀌는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산업화 이전의 단계에서는 심벌 마크를 상인과 소비자에게 국한되어서 사용했다면 오늘날의 심벌 마크는 국가나 기업, 사회단체, 개인을 대표하는 심벌 마크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현대의 많은 기업들은 고유한 심벌 마크를 개발하고 기업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경영체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기업 아이덴티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쇄물, 사인류, 차량, 유니폼 디자인 등으로 일관성 있게 기업 이미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진 기업의 심벌 마크입니다. 심벌 마크와 함께 브랜드의 시각적 아이덴티티는 기업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그 제품의 성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독특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선호하는 것은 결국 브랜드의 가치 때문입니다. 현대의 많은 소비자들은 제품 그 자체의 기능과 신미성을 보고 구매하기보다는 브랜드의 가치를 먼저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소비자와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마크는 항상 이상적인 가치를 창조하고 브랜드의 잠재적 능력을 소비자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브랜드가 되려면 소비자가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품게 하는 이미지 컨셉과 제품의 기능을 쉽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제품 컨셉을 함께 병행하여 소비자에게 이 브랜드만이 이상과 형식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브랜드의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제품의 우수한 기능이 한데 어우러져서 결국 성공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인종 간의 갈등이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한 시각 아이덴티티만이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의 시각 아이덴티티는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신뢰감을 주면서 동시에 소비자의 자존심을 충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각자의 개성과 감성이 더욱 중요시되는 21세기에는 제품의 대량 생산 능력보다는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기업 경쟁 전략으로 삼는 경향이 강화될 것입니다. 즉 브랜드는 높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하겠습니다.
브랜드는 우선 제품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품격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좋은 브랜드를 가진 기업만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경쟁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브랜드는 합법적인 소유권을 가져야 하며 디자인을 차별화하고 이미지 관리를 철저히 하게 하며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브랜드는 궁극적으로 국경 없는 유통망을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디자인 세미나 제4강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